안녕하세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 노동자의 폭염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기온의 상승과 엘니뇨 현상 등에 의해서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산업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외에서 작업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열경련이나 열피로, 열사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고, 이런 추세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18년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폭염 열대야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18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온열 질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와 우리 노동자들도 건강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농업 노동자인데요. 요즘 농촌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신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48도에서 50도까지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8년에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노동자가 담배밭에서 일하다가 폭염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 대표적인 직군이 건설 노동자일 텐데요. 그래서 전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20년 경력의 목수가 추락해서 사망하기도 했었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는 이제 워낙 건설 현장 자체도 고열체가 많아서 높지만 타설을 할 때는 더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낮에 일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계에 일을 하는 가운데서 너무 더울 때는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노조가 조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모를 쓰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전모를 쓰게 되면 안전모 안이 4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고 있지요. 또 방송 노동자들도 폭염 속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른이지만이라는 드라마에서 폭염에 5일 동안 74시간 동안 근무했던 스텝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심장마비 자체, 뭐 과로사 자체도 문제겠지만 폭염 속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심장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뭐 방송 노동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공기의 문제가 상당히 문화예술 노동자 쪽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죠. 웹툰 작가라든가 여러 디자이너 분들이 어떤 공기가 정해져 있고 그 공기 안에 다 일을 해내지 못하면 그 다음 일감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토해내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 제작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즘 이동노동자들이 많이들 배달을 하고 계신데 이 과정에서도 도로가 뜨겁고 옆에 차량의 열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헬멧과 긴팔을 입고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나 경비 노동자들도 좁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탈진이 우려가 되고 최소한의 냉방기나 선풍기가 없는 곳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폭염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로는 폭염을 33도 이상은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은 폭염경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폭염주의나 경보에 체감온도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체감온도가 훨씬 낮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름철에 습도가 높다 보니까 그 습도에서는 같은 온도라도
높고 하더라도 습도가 높으면 훨씬 더 덥게 느낄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폭염주의보 예전에는 그냥 33도일 때가 주의보였는데 지금은 체감 온도가 33도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되면 경보까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온도만 체크해가지고 내보내던 것이 습도까지 더해져서 체감 온도로 발표를 하게 되고 이건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노란색이 주의보고 주황색이 경보인데요. 예전에는 33도 온도만 따졌을 때는 노란색으로 해서 이 주의보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름철에 습도가 거의 90도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33도로 기온이 있더라도 90도인 습도를 매칭을 하게 되면 경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습도,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35도라 하더라도 35도는 경보의 기본인데 이제 습도가 90도라고 쳤을 때 이때 체감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 단계입니다. 위험 단계 이 빨간색으로 친 정도가 되면 정말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긴급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업무를 중지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올스탑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면 16년, 17년, 18년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빨간색 거의 일을 할 수 없는 정도가 그냥 온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에 며칠 되지 않는데 습도를 대입을 해서 그 습도에 맞춰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보면 거의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8월 중순까지는 다 빨간색으로 도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정말 한낮에 더울 때는 일을 중단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10년간 폭염 일수를 보면 아까 서두에 18년에 상당히 많은 폭염 일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온열 질환자도 4,500명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워낙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인구 집단들이 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의 연령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 수는 50대, 60대가 많지만 10만 명당 온열 질환자 수는 나이가 더 올라갈수록 더 증가한 추세를 보여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온열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기온을 봤을 때 2020년은 7월에는 적고 8월에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과거 9년 동안에 보면은 8월 달이 우선 더운 건 맞지만 7월 달도 상당히 많이 더운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7월 하순부터 8월 초중순까지가 상당한 무더위고 이때는 특별히 폭염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쪽으로 갈수록 10만 명당 온열 질환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걸 이 빨간 그래프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기도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질환자 수는 많지만 10만 명당 질환자 수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장소별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실외에서는 작업장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논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밭도 일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터에서 쓰러지는 경우들, 온열 질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실내에서도 실내 작업장과 비닐하우스에서 온열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간대별로는 2시부터 4시까지, 특히 이제 3시가 피크 시간인데, 보시면은, 낮으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다가 30대는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이유는 점심시간이 껴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질환자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게 온열 질환을 발생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정도에는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성별별로는 남성이 더 많고요. 질병별로는 뒤에 좀 더 많이 살펴보겠지만 열탈진이 많고 그 다음 열사병, 열경련 순입니다. 열사병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체내의 열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땀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질환도 20%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폭염의 건강 영향과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폭염에 노출되면 체내 열 생산 기전이 모두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땀이 많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죠. 그래서 피부 혈관이 확대돼서 피부 온도를 높이고 체열을 방출시킵니다. 그래서 식욕이 감소하고 하는 것도 이 화학적 조절에 의해서 섭식량도 감소하고 식욕 부진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고온순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운 것들을 적응하는 과정들을 몸 스스로 하는 것들을 고온순화라고 하고 있는데 이 순화가 열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열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온열 질환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약하거나 연령이 많거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온열 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온열 질환은 이런 정도가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열사병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위험하다. 고열이고 40도 이상 나고 땀이 나지 않아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열탈진이 가장 많고요. 땀을 많이 흘리고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그리고 근육 경련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열경련은 열탈진만큼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근육 경련이 특징적입니다. 열실시는 위와 같은 증상보다는 이제 어지러움과 일시적인 의식 잃음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또 온열 질환 중에서 손발이나 발목이 붓는 열 부종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환에 대한 조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마른 피부가 대표적인 증상이고 사실 그 쓰러진 상태에서 체온을 직접적으로 바로 잴 수는 없기 때문에 마른 피부가 나타났다 하면은 즉시 119에 연락을 하셔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나 염분 공급이라는 것들은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중요하지만 의식이 없으면 수분을 공급했을 때 그게 위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루트로 들어가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으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열탈진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이 많이 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보통은 1시간 정도 이상 지나게 되면 회복이 되는데 그 이상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119가 병원에 연락해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공통적으로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탈의하고 냉각하는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처치일 텐데 이제 각각의 위험성에 따라서 조금씩 병원에 연락을 하거나 수분이나 염분 제공이 달라지게 됩니다. 열 경련도 1시간 이상 경련이 계속되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 가는 게 필요하겠고요. 열실시는 의식이 소실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역시 병원에 가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열 부종이 나타났을 때는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발을 높이고 휴식을 취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이 의심이 되면 의식이 없냐 있냐가 가장 중요하고 없다고 하면 바로 119에 연락하시는 게 기본적인 루트입니다. 기다리면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벗기고 몸을 식히는 게 중요하겠고요. 의식이 괜찮다 싶으면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그 이후에 물을 마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면은 물과 염분을 섭취하면서 회복하길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요. 물 마시기가 어렵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폭염에 대한 대책 좀 살펴볼게요. 공학적으로는 그늘을 많이 만들고 물을 막 뿌려서 어, 너무 덥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관리적인 통제로서는 단독 작업을 제한하고 쓰러졌을 때 바로 발견해야 되니까요. 적절한 휴게 시설과 휴식 시간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일정도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적응 훈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폭염에 서서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업무 강도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뜻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이 적응하기 힘들긴 하지만 이런 적응 훈련을 하는 것들이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이 적응 과정을 7일 정도 지나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업자끼리 상호 확인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열 노출을 최소화하는 작업 계획,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일을 안 하거나 그 시간대는 가장 쉬운 일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업무 시간은 시프트에서 2시 전에 일정에 마치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인원을 더 추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수분 섭취는 얼마나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작업 시작 전에 2컵 정도를 드시고 작업 중에는 20분마다 한 컵씩 상당히 많이 먹죠. 이렇게 드셔야 열살진, 열사병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그늘, 휴식이 상당히 중요한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 요령을 보시면 아까 뭐 주의보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경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는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2시에 5시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위험 단계에서는 옥외 작업 자체를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업무는 재난이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 작업은 중지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뜨면 절대로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이 상대 습도까지 더해가지고 체감 온도가 얼마인지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어플을 깔고서 이 QR체크를 통해서 알림을 받으면 이제 그것들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하자면 폭염은 체감온도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5도, 기온이 35도 정도 되면은 체감온도상으로는 이미 이 빨간색 일을 하면 안 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온도가 35도다 하면은 체감온도를 굳이 안 보더라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중지해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최소한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고요. 열사병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마른 피부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119에 신고하셔서 빠른 조치를 받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휴식, 그늘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작업 시작 전에 2컵, 작업 중에 20분마다 한 컵씩 드시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꼭 지키셔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